윌리엄 골딩의 소설 파리 대왕 하면 그냥 조난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요, 인간 본성의 가장 어두운 구석을 파헤치는 아주 섬뜩하고 강력한 우화예요. 자, 지금부터 이 현대 고전이 감추고 있는 그 소름 끼치는 진실 한번 같이 파헤쳐보죠. 이거 정말 소름 돋는 대사죠? 작중에 나오는 사이먼이라는 아이가 한 말인데요. 이 한 문장이 사실상 이 소설 전체를 꿰뚫고 있어요. 진짜 무서운 야수는 저기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바로 우리 내면에 있는 거다라는 그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야기를 풀어갈 거냐면요. 먼저 아이들이 어떻게 자신들만의 전쟁을 시작했는지 보고 이 이야기가 탄생한 시대적 배경, 바로 불안의 시대에 대해서도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섬의 질서가 어떻게 혼돈으로 무너졌는지, 소설 속 상징들은 뭘 의미하는지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순수의 종말이라는 결론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건 그냥 모험 소설이 아니에요. 문명이라는 껍데기가 한순간에 벗겨졌을 때 그 안에서 드러나는 인간 본성이 과연 어떤 모습일지, 그걸 아주 깊게 파고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배경은 이래요. 가상의 핵전쟁이 한창인 세상에서 영국 남학생들을 태운 비행기가 그만 무인도에 추락하고 맙니다. 어른은 단 한 명도 없죠. 이 아이들이 처음에는 나름대로 사회를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써요. 하지만 그 시도는 결국 끔찍한 야만성으로 곤두박질 치고 맙니다. 아니, 근데 그냥 학교 추천 도서 목록에 있는 소설 중 하나 아닌가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반세기가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이 소년들의 이야기가 우리 마음을 이렇게 서늘하게 만드는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요, 이 소설이 쓰인 시대로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자, 바로 그 시대적 배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려면 작가 윌리엄 골딩이 어떤 세상을 살았는지를 꼭 알아야 해요. 한마디로 전쟁이 모든 걸 핥히고 지나간 상처투성이 세상이었죠. 당시 시인 W.H. 우드는 이 시기를 딱 한마디로 불안의 시대라고 표현했어요. 2차 세계대전이라는 끔찍한 전쟁이 끝났는데 평화가 온 게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사람들은 깊은 혼란과 고뇌에 빠졌고 모든 게 불확실했어요. 우리가 믿었던 문명이라는 게 얼마나 허약한지 그걸 그냥 뼈저리게 느낀 시대였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작가 골딩은 직접 영국 해군으로 전쟁의 참상을 목격했고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홀로코스트의 끔찍한 진실이 세상에 알려졌죠. 거기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까지 떨어졌어요.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곧바로 냉전이 시작되면서 핵전쟁의 공포가 일상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상은 선과 악으로 나뉜다 같은 단순한 믿음이 과연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아니었겠죠. 이런 경험들이 골딩의 비관적인 인간관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골딩이 전쟁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요. 이게 정말 충격적인데, 끔찍한 잔혹함이 나치나 일본군 같은 특정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연합군도 드레스덴 같은 도시에 무차별 폭격을 가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광기 속에서는 누구든 야수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골딩이 이런 말까지 했어요. 우리 모두가 나치가 될 수 있었다. 와, 정말 무서운 말이죠. 극도의 잔인함이라는 게 어떤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진 보편적인 특성일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골딩은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악은 어디 밖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인간이 마치 벌이 꿀을 만들듯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거다. 와, 정말 섬뜩한 통찰 아닌가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소설 속 섬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 무인도는요, 골딩이 생각했던 그 어두운 인간 본성에 대한 가설을 시험하는 일종의 거대한 실험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실험의 한가운데에는 두 명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렐프와 잭이죠. 렐프는 어떻게든 민주주의와 규칙을 지키려는 문명을 상징하고요. 잭은 그런 건 다 필요 없고 충동과 폭력, 사냥의 쾌감에만 집중하는 야만을 상징해요. 문명과 야만, 이 두 거대한 힘이 이 작은 섬에서 정면으로 부딪히는 겁니다. 아이들의 사회가 무너지는 속도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빨라요. 처음에는 소라를 이용해서 리더도 뽑고 규칙도 만들어요. 꽤 그럴듯하게 시작하죠. 근데 정체불명의 야수에 대한 공포가 스멀스멀 피어오르면서 이성적인 생각이 마비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제기 사냥꾼들을 데리고 따로 무리를 만들고 진실을 꿰뚫어본 사이먼과 이성을 상징하던 피기가 차례로 아주 끔찍하게 살해당하죠. 그리고 마지막엔 이 아이들의 갈등이 섬 전체를 불태우는 파국으로 끝나버립니다. 제게 무리가 사냥하면서 외치는 이 구호를 한번 들어보세요. 돼지를 죽여라! 목을 잘라! 피를 쏟아라! 이게 그냥 사냥할 때 부르는 노래 같으세요? 아니죠. 이건 이성과 문명의 억압을 벗어던지고 원시적인 폭력과 집단적인 광기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드는 그런 섬뜩한 주문인 겁니다. 그렇다면 골딩은 이렇게 복잡하고 어두운 주제를 소설에 어떻게 담아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아주 강력한 상징들을 곳곳에 배치한 데 있습니다. 이 표를 보면 정말 흥미로운데요. 소설의 핵심 상징들이 어떤 운명을 맞이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보세요. 민주주의와 질서의 상징이었던 소라는 박살이 나죠. 지성과 이성의 상징이었던 피기의 안경은 빼앗겨서 깨져버려요. 문명세계와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던 봉화는 나중엔 사람을 사냥하는 무기로 쓰입니다. 결국 문명을 상징하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파괴되면서 아이들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야수가 실은 바로 자기 자신들이었다는 진실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설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그 섬에는요, 무슨 괴물이나 귀신 같은 건 없었어요. 아이들이 벌벌 떨었던 그 야수는 정글 숲속이 아니라 바로 자기들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던 어둠, 그 자체였던 거죠. 골딩은 외부의 악당을 설정하지 않고 아이들 스스로가 내면의 야만성을 발견해가는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어려운 질문 하나를 던져봐야 합니다. 사이먼이 죽을 때 선한 편이었던 렐프와 피기도 그 광적인 춤에 함께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아이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걸까요? 잭과 똑같은 죄를 지은 걸까요? 이 소설이 정말 불편한 건 선과 악이 그렇게 명확하게 나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선한 의도를 가졌던 사람도 집단 히스테리 앞에서는 속수무책임일 수 있다는 거죠. 대체 도덕적 책임이라는 건 어디까지 물어야 하는 걸까요? 자, 이제 이 이야기의 정말 아이러니한 결말로 가보겠습니다. 아이들은 결국 구조를 받아요. 그런데 과연 이게 구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을 발견한 해군 장교가 이렇게 물어봐요. 너희들 여기서 뭐 했니? 전쟁놀이라도 한 거야? 이 질문에 담긴 기가 막힌 아이러니가 느껴지시나요? 이 장교는 아이들의 이 작은 전쟁을 보면서 혀를 차지만 사실 그건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거대한 전쟁의 완벽한 축소판이거든요. 근데 그걸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 소설이 주는 가장 어둡고 통렬한 반전입니다. 아이들을 구조하러 온 이 문명인, 이 어른들은요, 지금 전 지구적인 스케일로 똑같이 야만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결국 아이들은 섬이라는 작은 지옥에서 탈출해서 핵전쟁이라는 더 거대한 지옥으로 구조되는 셈이죠. 진짜 야만성은 결국 어른들의 문명 세계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 질문을 남깁니다. 섬에 갇혔던 소년들은 어른들이 와서 구조해 줬습니다. 그렇다면 문명이라는 그럴듯한 이름 아래 훨씬 더 큰 폭력과 파괴를 일삼고 있는 우리 자신은 과연 누가 구조해 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섬뜩한 질문이야말로 파리대왕이 왜 지금까지도 반드시 읽어야 할 고전으로 남아있는지를 증명해 줍니다.